파리 생제르맹이 다시 한번 유럽 정상에 섰습니다. 지난 시즌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이번 시즌에는 곧바로 2연패까지 이뤄냈습니다. 120분 동안 이어진 치열한 승부 끝에 승부차기에서 마지막 키커 마갈량이스의 실축이 나오면서 파리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무려 10년 만에 펼쳐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승부차기였던 만큼 긴장감이 극에 달한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 시즌에 이어 또다시 결승전 출전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수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이외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단순히 자금력이 강한 팀이 아니라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이번 우승으로 개인 통산 챔피언스리그 3회 우승을 기록하며 과르디올라와 함께 역대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리그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구단 역사상 최초의 리그 5연패까지 달성했습니다. 지금 시기가 파리 생제르맹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전성기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메시와 네이마르, 음바페까지 세계적인 스타들을 보유하고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번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투자가 이뤄졌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결과를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와 네이마르가 떠난 뒤 여기에 음바페까지 팀을 떠나자 오히려 챔피언스리그 2연패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파리의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리 생제르맹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유럽 최강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모든 변화가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서 시작된 것일까요? 아니면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의 영향이 컸던 것일까요? 혹은 네이마르와 음바페의 이탈이 오히려 팀에 도움이 된 것일까요? 이번 결승전을 돌아보면 파리 선수들의 몸 상태가 완벽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덴벨레와 두에 역시 평소만큼 예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승전이라는 압박 때문인지 공격 전개 과정에서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팀을 이끈 선수는 흡이차였습니다. 그는 혼자서 번뜩이는 움직임을 보여주며 페널티킥을 유도해냈고 하프라인 부근부터 직접 공을 몰고 올라가 슈팅까지 연결했습니다. 비록 골대를 맞고 나오기는 했지만 왜 자신이 이번 시즌 파리 공격의 핵심인지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기록도 있습니다. 최근 11년 동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는 선제골을 넣은 팀이 모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파리가 0대1로 뒤진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경기 운영을 유지했고 결국 연장전과 승부차기 끝에 챔피언스리그 2연패라는 대기록을 완성했습니다. 1992년 챔피언스리그 체제로 개편된 이후 이 대회에서 연속 우승에 성공한 구단은 레알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맹단 두 팀뿐입니다. 그만큼 챔피언스리그 2연패는 어려운 기록이라는 의미입니다. 파리가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요소는 압박 전술입니다. 경기 시작 직후 의도적으로 공을 특정 방향으로 보내고 그 지점을 중심으로 즉시 전방 압박을 전개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화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미드필드 지역에서도 골키퍼가 빠르게 올리세 방향으로 롱볼을 보내는 장면이 자주 언급됐습니다. 이는 상대 진영에서 압박이 시작되더라도 그 구역에서의 경쟁이라면 파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PPDA 수치에서도 파리는 바르셀로나와 코모에 이어 유럽 5대 리그 전체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조직적인 압박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활동량이 풍부한 미드필더들이 끊임없이 상대 중원을 괴롭히고 오른쪽 윙어는 상대 센터백을 압박합니다. 하키미는 전진해 상대 풀백을 견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리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1대1 대응 구도를 만들고 결국 상대가 롱볼을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후방의 센터백들은 뛰어난 신체 조건을 활용해 공중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그렇게 다시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 위협적인 장면은 공을 탈취한 직후에 나옵니다. 볼을 되찾는 순간 곧바로 전방으로 연결합니다. 측면에는 흐비차와 바르콜라, 덴벨레, 두에 같은 스피드를 갖춘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빠른 전환을 통해 역습을 전개하고 효율적인 공격으로 곧바로 마무리 단계까지 연결합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과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도 이런 직접적인 전개를 통해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토너먼트 무대에서 이러한 역습 능력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드업 과정 역시 매우 인상적입니다. 기본 전형은 4-3-3이지만 경기 중에는 끊임없이 형태가 변합니다. 왼쪽 풀백 누누 멘데스가 후방으로 내려오며 3백을 형성하고 반대로 오른쪽의 하키미는 높은 위치까지 전진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3-2-5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전방에 5명이 배치되면서
상대 포백을 상대로 수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 공략도 수월해집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에 8명이 모이는 구조도 만들어집니다. 중원 장악을 쉽게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중앙 지역의 선수를 집중시키며 후방부터 우위를 확보하고 그 결과 빌드업을 통해 보다 쉽게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측면에는 크비차와 바르콜라 두 해 같은 자원들이 있고 하키미까지 적극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상대 수비를 흔들며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경기 내내 수적 우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구조 변화를 활용합니다. 상대와의 수싸움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가 현재의 전술 체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전술이 가능했던 또 다른 이유는 중원의 경쟁력입니다. 시즌 초 디 애슬레틱이 선정한 월드 베스트 11 예상 명단에도 비티냐와 네베스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그만큼 파리의 중원은 누구를 기용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티냐와 네베스, 자이르 에메리, 파비안 루이스는 모두 뛰어난 볼 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압박 능력과 활동량도 뛰어나며 공이 없을 때 움직임 역시 수준급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단순히 패스만 주고받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메리와 비티냐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많은 거리를 뛴 선수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후방 빌드업에 참여하고 상황에 따라 직접 전진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 다양한 역할 수행이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들입니다. 경기 중 지속적으로 위치를 바꾸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마크맨이 계속 달라집니다. 맨투맨 수비를 선택하더라도 대응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만약 중원에서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후반에 이강인을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팀이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윙어인 두에를 미드필더 위치로 이동시켜 공격 성향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격진을 이야기할 때 흐비차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 겨울 합류 이후 그는 꾸준히 뛰어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흐비차의 가장 큰 강점은 팀 공격이 막히고 경기 흐름이 꼬일 때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랙형 선수의 가치입니다. 이제 그는 음바페가 떠난 파리 생제르맹에서 사실상 팀의 중심 에이스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도 개인 역량만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공격 포인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큰 무대에서 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흐비차는 활동량도 뛰어납니다. 공격뿐 아니라 수비 가담에서도 많은 헌신을 보여줍니다. 덴벨레가 직접 이야기했듯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수비 참여나 압박 수행이 부족하면 곧바로 교체를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수비에도 기여하면서 공격 포인트까지 생산하는 선수인 만큼 파리 팬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파리가 특정 공격수의 득점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느 선수가 골을 넣을지 쉽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리그 득점 순위를 살펴보면 최상위권의 파리 선수들의 이름이 많지 않습니다. 10골 이상을 기록한 선수도 바르콜라와 덴벨레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팀 전체 득점 수에서는 파리가 리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누가 출전하더라도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덴벨레 역시 부상으로 일부 경기에 결장했지만 출전한 경기에서는 지난 시즌 발롱도르 후보다운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두에와 바르콜라 또한 프랑스 공격진 가운데 월드컵 대표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중원과 공격진이 강력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디 애슬레틱이 예상한 월드 베스트 11에서도 가브리엘을 제외한 수비진 세 자리에 누누 멘데스, 마르키뇨스, 하키미가 선정됐습니다. 모두 파리 소속 선수들입니다. 리그에서도 이번 시즌 단 29실점만 허용했습니다. 경기당 1실점에도 미치지 않는 수치입니다. 리그 최소 실점 기록이며 클린시트도 18차례나 작성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세 선수보다도 왼발 센터백 파초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파리 팬들이 큰 신뢰를 보내는 선수이며 사실상 대체하기 어려운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좋은 체격 조건을 갖췄고 수비 감각도 뛰어납니다. 스피드 역시 갖추고 있으며 빌드업 능력까지 보유했습니다. 수비 상황에서는 예측력이 뛰어나 적절한 시점에 태클과 인터셉트를 성공시킵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은 수비 라인을 매우 높게 유지하는 팀인데 이 과정에서 파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습을 허용하는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신체 조건이 우수해 세트피스 상황에서 높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세트피스 장면에서 파초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2001년생 선수인 만큼 경험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곁에는 마르키뇨스가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마르키뇨스가 그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한 자바르니와 기존 자원인 베랄두의 경기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팀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파초와 마르키뇨스 조합이 매우 이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양 측면의 누누 멘데스와 하키미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풀백 조합으로 꼽힙니다. 이 정도 기량을 가진 풀백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325 구조에서 누누 멘데스가 뒤로 내려와 3백을 형성하면 하키미는 더욱 전진합니다. 그리고 윙어는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누누 멘데스는 단순히 후방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미드필더들과 위치를 교환하며 상대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전진하는 장면도 자주 나옵니다. 직접 득점 기회를 마무리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파리 공격 전개에서 이 두 풀백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정리하면 파리는 공격진과 미드필더, 수비진 가운데 어느 한 곳도 약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포지션에서 각자의 목 이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파리 생제르맹은 현대 축구 흐름을 가장 잘 구현하는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장 앞선 전술을 보여주는 팀 가운데 하나이며 그 결과가 챔피언스리그 2연패로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리그 차원의 지원입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연맹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고려해 파리 생제르맹의 리그 경기를 여러 차례 연기했습니다. 3월에 열린 챔피언스리그 16강 첼시전, 이전의 낭트전, 그리고 4월 리버풀과의 8강전을 앞둔 랑스전도 공식적으로 일정이 뒤로 조정됐습니다. 연맹은 프랑스 구단들이 유럽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리그왕의 UEFA 리그 개수를 유지하고 더 많은 팀들이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리그 차원에서 파리가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실제 경기 수를 비교해보면 차이는 더욱 분명합니다. 파리는 이번 시즌 56경기를 치렀습니다. 반면 아스널은 63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두 팀 사이에는 무려 7경기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만큼 파리는 다른 팀들보다 체력 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스널의 경우 수비진과 라이스 등이 거의 3,000분에 가까운 출전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마갈량이스와 살리바 역시 약 2,700분을 소화했습니다. 결국 아스널 핵심 선수들은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이번 시즌 덴벨레의 리그 출전 시간은 22경기 기준 1000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결장 기간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라이스와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스널은 시즌 막판 체력 소모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고 파리 생제르맹은 상대적으로 여유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0분 이상 출전한 파리 선수는 자이르 에메리, 비티냐, 자바르니까지 총 3명뿐이었습니다. 물론 감독의 적극적인 로테이션 운영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보다 상대적으로 리그 난도가 낮았고 경기 수도 적었으며 일정 조정까지 있었다는 점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루이스 엔리케는 어떻게 짧은 기간 안에 파리를 변화시키고 명장 반열까지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현역 감독 가운데 최정상급으로 평가받습니다. 트래블을 2차례 달성하며 과르디올라와 함께 공동 1위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가장 트렌디한 감독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파리 부임 초기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첫 트래블을 달성했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메시, 수아레스, 네이마르로 구성된 MSN 조합의 힘이 더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감독보다 선수들이 더 큰 주목을 받았던 것입니다. 스페인 대표팀 시절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많았습니다. 경기를 지나치게 통제하려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월드컵 일본전에서는 점유율이 82%에 달했지만 패배했습니다. 모로코전에서도 점유율 77%를 기록했지만 유효 슈팅은 단 1개에 그쳤고 결국 탈락했습니다. 공점유는 높았지만 위협적인 공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대응이 쉬웠다는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선수 기용 역시 논란이 됐습니다. 로드리를 센터백으로 배치했고 바르셀로나 시절부터 신뢰했던 부스케츠를 원볼란치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부스케츠는 나이가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기동력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랬던 루이스 엔리케가 파리 생제르맹에 부임한 이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 초반만 해도 팬들의 시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선발 구성에도 변화가 많았고 선수들의 역할 역시 매우 유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만 보더라도 오른쪽 윙어부터 미드필더 역할까지 다양한 위치를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루이스 엔리케가 추구하는 축구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아스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에 패배했습니다. 그 결과 리그 페이지 순위가 15위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루이스 엔리케가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엔리케는 선수들을 자신의 전술 틀 안에 맞추려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릅니다. 기본 구조는 마련하지만 그 안에서 선수들에게 상당한 자유를 부여합니다. 개별 선수의 위치를 세세하게 통제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선수들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펼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누 멘데스가 전진하고 하키미가 안쪽으로 이동하며 측면 미드필더가 바깥으로 빠지더라도 팀의 구조 자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메타 포메이션은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끊임없는 위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선수들은 계속해서 스위칭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파리의 경기를 보면 매우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혼란스럽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큰 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우면서도 조직적인 팀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축구뿐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엔리케는 선수단 전체에 하나의 분명한 원칙을 공유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항상 자유로운 선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 아래에서 선수들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어디로 움직여야 더 자유롭게 공을 받을 수 있는지, 자신의 움직임이 동료를 어떻게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그 과정에서 선수들은 서로의 움직임을 공유하게 됩니다. 결국 각자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도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 특유의 강한 조직력과 팀워크로 증명됐습니다. 한편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을 차지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음바페 억제 기설입니다. 과연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현재 파리가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처럼 팀보다 더 큰 존재감을 가진 스타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파리 생제르맹은 2011년 카타르 자본이 유입된 이후 슈퍼스타 영입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의 투자에는 또 다른 목적도 존재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 이미지와 월드컵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질라탄, 티아고, 실바, 카바니, 디마리아,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 라모스까지 화려한 선수들이 한 팀에 모였습니다. 당시 선수 구성을 보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정상에 올랐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리그 우승은 계속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투자를 이어갔음에도 챔피언스리그 우승만큼은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메시와 네이마르가 떠난 뒤 여기에 음바페까지 이적하자 파리는 곧바로 챔피언스리그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네이마르와 음바페의 개인 기량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이마르는 173경기에서 118골과 7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음바페는 308경기에서 무려 256골을 넣었습니다. 경기당 득점 수치는 0.83입니다. 파리를 이끌었던 선수라는 평가도 충분히 받을 만합니다. 게다가 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 기록 보유자 역시 음바페입니다. 리그왕 득점왕도 6회 연속 차지했습니다. 기록만 놓고 보면 두 선수 모두 역사적인 수준의 스타들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결국 11명이 함께 뛰는 스포츠입니다. 특히 현대 축구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 명이라도 압박에 참여하지 않으면 팀 전체의 기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와 네이마르, 음바페는 모두 수비 가담이 강점인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공격에서는 위협적이지만 수비 단계에서는 다른 선수들이 더 많이 뛰어야 했습니다. 중원 선수들은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했고 수비수들 역시 더 많은 공간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여기에 스타 플레이어가 많아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각자의 자존심과 영향력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네이마르와 음바페는 파리 시절 후반기에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페널티킥 문제로 갈등을 겪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격진에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투자하다 보니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규정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후방 보강에 충분한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전방 3인방이 터지지 않으면 경기 승리가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후 파리는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절대적인 스타보다 젊고 성실하며 팀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인, 바르콜라, 두에, 네베스, 흐비차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스쿼드 대부분이 이러한 유형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선발 명단의 평균 연령은 24.9세였습니다. 역대 최연소 결승전 선발 라인업 기록이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 에너지도 넘칩니다. 전원 강한 압박을 수행합니다. 심지어 덴벨레마저 적극적으로 압박에 참여합니다. 이전 시기의 파리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장면입니다. 한때 루이스 엔리케가 음바페를 비디오 분석실로 불러 설득하는 장면이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는 음바페에게 팀의 에이스인 만큼 수비까지 해야 더욱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로 향했습니다. 현재의 파리는 특정 스타 한 명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팀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루이스 엔리케 역시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어느 선수보다 팀이 더 위에 있는 구단이라는 것입니다. 선수가 팀 위에 설 수 없으며 모두가 하나의 목표 아래 모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지금의 파리 생제르맹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파리가 스타들의 팀이었다면 지금의 파리는 팀 자체가 스타가 된 모습입니다. 결국 현재의 성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사용한 결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스타 선수 숫자는 줄어들었고 이름값만 놓고 보면 예전 스쿼드가 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팀은 오히려 더욱 강해졌습니다. 루이스 엔리케는 이전보다 유연한 지도자가 되었고 파리 생제르맹은 조직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압박, 활동량, 유기적인 스위칭, 팀워크를 중시하는 현대 축구 흐름 속에서 이러한 변화는 큰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파리 생제르맹 체제가 앞으로도 오랜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새로운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축구 이야기와 분석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